그 앞으로 이제 3년이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임기랑 예.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방통위원장 예. 임기가 3년이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방송 장악이 아니라 그냥 방송 해체다. 언론 해체 해체다.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예. 그냥 여당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예. MBC 민영화해야 된다. 예. 뭐 KBS, ETV 분리매각해야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소식입니다. 방송통제 우려 이제 현실로 나타나나? 여러분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방송 언론 통제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고 있으실 겁니다. 방통위 그리고 방송 3사의 이사회가 개편을 이제 시작했고 정리가 되어져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름만 말하면 다 알만한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언론이나 방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들 진짜 아실 거예요. 이동관, 황근, 이진숙, 다 MB계에서 포진되었던 그런 분들이시죠. 자, 이런 분들이 이제는 방송 3사와 방통위의 핵심적인 인물로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장관님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또 언론인 출신이시니까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제가 한겨레 신문에 한 2주 전인가 칼럼을 하나 썼어요.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한겨레 칼럼을 쓰고 있는데 제목이 언론계 오징어 게임의 창시자 이동관 뭐 이런 거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담을 했는 제 첫머리에 썼는데 2010년에 제가 경향신문에 있을 때였어요. 네. 그때 되게 흉흉한 소문이 들었어요. 뭐냐면은 국정원에서 계속 기업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경향신문에 광고를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가 진짜 돌았고 국정원에서 그러니까 그 기업의 홍보실 관계자가 경향신문 쪽에 알려준 거였어요. 네, 국정원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경향신문 광고하셨네요. 잘 봤습니다. 예. 뭐 이렇게 하고 실제 기업 광고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영향을 받아가지고 야, 이거 월급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월급이 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이제 어렵게 그런 약간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실제 밝혀졌어요. 2017년에 이제 그 국정원 관련해서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국정원 직원들이 홍보수석실 지시로 이를테면은 경향신문의 광고 비판적 한 뭐 언론 진보 언론에 대한 광고 실태 조사를 하라고 해가지고 나는 우리는 이런 걸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우리 못한다라고 하니까 그때 홍보수석실에서 언론 홍보수석실 산하 언론 비서관이 이제 그쪽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너희 정부에 협조 안 한다고 너 대통령한테 보고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야 그러면 너희가 이상한 거 시킨다고 우리도 대통령한테 보고할 거다라고 하면서 국정원하고 홍보수석하고 막 기싸움을 했다라는 게 검찰 조사에 국정원 직원이 나와가지고 이제 진술을 한 게 있어요. 실제 그래가지고 경향신문에 그런 일이 있었고 거기 위에 보면은 다 마찬가지로 홍보수석실 요청사항. 그 홍보수석이 이동관입니다. 그리고 그때 언론비서관이 이제 박흥신이라는 분인데 이 박흥신이 경향신문 출신이에요. 그러시구나. 아유, 너무 의리가 없다. 경향신문에서 나가가지고 언론비서관 한 다음에 가가지고 경향신문 광고 탄압을 했던 분이에요. 아는 분이 더해. 아는 놈들이 더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과거의 언론계에서도 이제 정권이 바뀌면은 방송도 공영방송도 좀 약간 성향도 바뀌고 막 이렇게 있었는데 뭐 신문도 마찬가지고 약간 이런 미세 조정이 있었는데 최소한의 암묵적인 룰이 있었어요. 쟤들을 그러니까 죽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살려는 드릴게.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같이 가서 약간 물러나 있다가 정권 바뀌면 들어오고 그랬는데 이동관부터는 이게 오징어 게임이 됐어요. 그러니까 생존 투쟁이 되다 보니까 언론들이 굉장히 정파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우는 거야. 쉽게 얘기를 하면은 야 우리 잘라? 그러면 우리도 이제 그러니까 보도 자체도 조금 더 자극적이 되고 이렇게 된 뭐 그게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진폭이 보도의 진폭이 요 정도였다라면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거의 시발점이 이동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진보냐 보수냐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이동관의 문제점은 한국의 저널리즘을 굉장히 망친 주범이고 그때 한 180명 정도 이상이 징계를 받았거든요. 뭐 법정 투쟁이 한 60명에 뭐 해고가 8명에 뭐 이제 정직이 뭐 30명에 이거를 사실상 다 기획하고 한 게 이동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문재인 정부가 문제가 예. 있다. 방송 정책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따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예. 심지어 이 모든 사실을 또 이동관 당사자는 다 부인하고 있고요. 나는 보고서 본 적 없다, 안 봤다 이렇게 또 이제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또 같은 언론인 출신으로 우리 부장님 어떤 안기 부장입니다. 예, 안기 부장님 이거 가만둬야 됩니까? 이런 분은 안기 부장으로 써야죠. 이런 분은 언론에 쓰면 안 돼요. 이런 분은 안기 부장으로 써야지. 예, 예. 지금 인사 배치가 아주 잘못됐다 그러면 말씀드리면서 자르고 이분을 모실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니 예. 진짜 그리고 예. 지금 뭐 김종인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예. 이게 정말 그 성공한 MB 입장에서는 성공한 인사죠. 이분으로 인해서 한국의 이제 신뢰 자본을 무너뜨리고 네. 모두가 모두를 의심하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이런 네. 환경을 만들었으니까 이명박 입장에서는 성공한 인사라고 볼 수 있지만 네. 굉장히 진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렇죠. 그 신뢰제라는 어떻게 네. 하면 몇십 년을 거쳐야 쌓을 수 있는 되게 희귀한 자원을 뭐 이동관 선생님이 계실 때 예. MBC 장학 문건도 쓰고 그랬죠. 뭐 KBS도 교체하고 하면서 했는데 지금 똑같은 일이 또 이제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또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예. 이런 문제들을 조금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그러니까요. 민주당에서는 예, 예. 언론이 종교니 뒤를 닥친 대로 밟고 제거했다. 인사 예.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고 반응을 했고요. 수사 대상이다. 국힘에서는 국힘은 진짜 요새 예. 무조건 맞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반발하는 거 다 이재명 지키기 아니냐. 이렇게 반응. 그러니까 야당이 지금 말해도 사실 예. 아무도 안 들어요. 그렇네요. 야당이 예. 뭘 해도 사실 이재명 지키기라서 안 들어요. 예. 견제가 안 됩니다. 그것도 참 저도 야당에 소속된 또 정치인으로서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민주당이셨어요? 네. 아유 무서워라 정말. 예. 자,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여러분들 방송이나 뭐 유튜브나 여러 가지 채널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이동관이라는 사람이 청문회장에서 하는 발언들이 너무나 오만했다. 국민들은 또 그렇게 평가하시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학폭 문제나 언론 탄압의 경력 이런 것들을 좀 문제 지적하면서 이 정도면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좀 점심 먹어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약간 비아냥대듯 대답을 하고요. 청문회에서 또 이렇게 또 아예 대놓고 대통령이 방송사 사장한테 전화하면 안 되나? 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우리의 국민들의 일반적 상식에서 너무나 벗어나는 이런 일들이 국민들의 대의기구인 또 국회 안에서 버젓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거 보시면서 이동관의 오만함의 원천 어디에서 시작된 겁니까? 어차피 지명하니까요. 뭐 어차피 이게, 지명한다. 표결을 거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총리나 뭐 이런 뭐 분들처럼 그러니까 그냥 니들이 뭐라고 짓든 뭐 내 거취에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고 내 거취는 오직 윤석열 대통령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전폭적인 지금 신뢰를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3년이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임기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방통위원장 임기가 3년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방송 장악이 아니라 그냥 방송 해체다. 언론 해체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여당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MBC 민영화해야 된다. 뭐 KBS, ETV 분리매각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죠. 그거를 이제 테스트해보는 게 지금 TBS 같아요. TBS 사태를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서울시에서 지금 예산을 주고 있잖아요. 예산은 이제 대폭 삭감을 해가지고 아예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진행자를 다 내부에서 모든 근데 아나운서들이 뭐 뉴스도 보도를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과로에 시달리는 거 하나. 거기에서 최일구 옛날에 이제 아나운서 앵커 이분은 의리로 남아가지고 최저임금을 받고 그래서 하루에 2시간 하잖아요. 2만 원 받는답니다. 너무해. 최저급여네요. 의리로 그냥 그것도 그냥 이제 그냥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아예 내년에는 예산을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체하는 일종의 실험같이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KBS나 MBC나 뭐 YTN 매각 뭐 등등등으로 이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의 상당수는 법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돼. 그러니까 시행령만으로 안 되는 안 한계가 되네. 있어요. 예, 이제 예, 방송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다수당이 이제 될 것이냐. 국민의힘이 이게 되게 큰 이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저는 예. 그 어디서 자신감이 나오냐고 하는데 여기서 저는 자신감의 원천은 사실 문재인 정부라고 또 봐요. 문재인 정부가 아까 TBS 얘기했지만 김어준 선생님처럼 네. 대선이 조작됐다라는 가짜뉴스 하는 사람을 TBS에 앵커로 앉혀놓고 써먹고 있었거든요. 예. 사실 그러니까 우리 팀에 도움되니까 가짜뉴스 상관없어 아. 라고 판단한 것도 사실 문재인 정부고 예. 아까 뭐 전화 얘기했는데 제가 민주당 출입할 때 제가 청와대 관련 기사 쓰면 청와대에서 전화 왔어요. 예. 이게 친하니까 오래 출입했으니까 근데 전화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 민주당의 언론관도 사실 건강하지 않고 알았고. 아니 쟤네들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가 문제라고 너네가 우리를 지적해? 네. 사실 보도에 관한 터치로 치면 저는 양 두 정권이 여당일 때 다 출입을 뭐 국회에 있어봤지만 예. 사실 뭐 비등비등하다. 그리고 예. 이동관 아저씨가 이 얘기를 했어요. 가짜뉴스 확산 방지 및 포털 신뢰도 제고. 저는 예. 가짜뉴스 확산 방지랑 포털 신뢰도 제고를 정부 여당이 가짜뉴스가 뭔지 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도 자기가 정하려고 했어요. 민주당이 가짜뉴스가 뭔지 정하겠다. 네. 근데 국힘도 아니 내가 정하겠다. 차이가 없어요. 음. 이거를 자기네들이 정하겠다는 그 욕망 자체를 포기해야 되는데 예. 여야 모두 포기를 안 하고 있고 네. 우리가 하겠다라고 아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예. 문제고 예. 이거를 가지고 야당이 그러니까 견제를 할 수 있느냐 물어보면 견제를 못 하죠. 야당이 하겠다고 하는 거 그대로 하니까. 그렇네요.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 문재인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확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내로남불이에요. 예를 들면은 지금 KBS 이사회 구성을 지금 한 20여 명으로 바꾸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민주당 아닌데 국민의힘이 야 그렇게 좋은 거는 니네 때 했어야지. 왜 지금 우리가 잡으니까 왜 하려고 그래. 민주당도 그거에 대해서 할 생각이 없었고 본인들이 정권 잡았을 때는 우호적인 사람이 KBS 사장에 앉는 것이 좋고 대통령의 의중이 실리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급해지니까 이제 하겠다라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확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방송이 필요하지 않다. 기계적 중립을 지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영방송 이사를 늘리는 안이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야당이 지적해도 그 현장에서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뭐 저기도 전화해 여기도 전화해 어차피 지네 마음대로 할 거면서 무슨 언론 자유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나쁜 놈인데 진짜 나쁜 놈은 이동관이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이걸 시작했으니까 생존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이런 진폭이 커지고 이걸 한 게 이동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나쁜 놈이다. 그 놈을 다시 쓰려는 놈도 나쁜 놈이다. 뭐 이 정도로 죄질 차이는 있어요. 왜냐면 민주당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는 민주당의 이제 팬덤이 이제 달빛 기사단들이 작성하셨고 그렇습니다. 뭐 아주 사랑해요. 나쁜 놈 그리고 좀 보통 나쁜 놈 정도로 정리해 볼게요. 요건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스핀닥터 얘기가 나와가지고 본인은 스핀닥터 역할을 한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다는데 그 스핀닥터 역할이 정확히 뭐예요? 스핀닥터를 하려면은 방통위원장에 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책사죠, 책사.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스핀닥터들이 이제 안 좋은 의미로 좀 쓰여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래가지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뭔가 정치적으로 뭔가 획책을 하는 사람들, 뭔가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스핀닥터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글쎄요, 이거를 스핀닥터라고 할 수가 있나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스핀닥터를 했다고 칩시다. 스핀닥터를 한 사람이 방통위원장에 오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이분의 머리에는 공산당이 들어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방송도 있지만 통신이 있어요. 통신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이 산업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식견과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 언제적 공산당이 지금 아직도 지금 그러니까요. 저는 광복절 공산 전체주의 공산당 얘기하는 게 공산당이 싫을 수는 있는데 아니 60년대에 했으면 되지 뭘 그 지금 얘기하나. 기관 뭐 공산당 기관제, 공산당 언론 뭐 이거를 얘기를 하니까 와 큰일이다 진짜. 이게 대한민국 미래를 지금 뭐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은 지금 정부가 지금 R&D 예산, 연구 그 개발 예산을 지금 8년 만에 13% 삭감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없고 지금 과학기술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적폐다. 아니 막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이권 카르텔이 있다. 과학기술계 뭐 있을 수도 있죠. 소부장이 이권 카르텔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 자 소부장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일본이 이제 보복했잖아요. 예. 소부장 기업들 이제 그러니까 반도체 물품 안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산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국산화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상당히 소부장이 많이 이제 정부도 지원을 해서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의 지금 이 마인드는 야 이거 소부장은 문재인 정부 때 거 아니야? 아하. 야 얘들 이권 카르텔이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조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참. 제가 보기에는 제정신이 아니다 지금. 그러네요. 볼트 너트에도 지금 무슨 당이 만들었느냐를 따지고 있는 거죠. 아니 이권 카르텔이면은 뭐 그 이름만 붙여놓으면 모든 데는 다 그냥 다 없애버리거나 조져버릴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출신이라는 거 우리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 7년 차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때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7년 차다. 좀 이분법적으로 좀 보지 마시라. 제발 그 말씀을 이건 진짜. 대통령의 자리는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통합하는 자리고요. 국민 전체를 위해서 일하는 자리라는 걸 저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방송가가 흉흉한 소문들을 많이 이제 듣게 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MBC 제허가와 관련된 이야기들이고요. 시사 프로그램들이 다 개편될 것이고 또 반정부 성향의 출연진들과 제작진들이 싹 다 교체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망명정부 내각에 사람이 많이 필요해지겠네요. 그래서 지금 저희 망명정부 안에 오시겠다라는 분들이 점점 많아질 거라고 기대는 해요. 근데 본인은 역할이 뭐예요? 여기에서? 네. 저는 총통입니다. 망명정부의 임시 총통이고요. 장제스 씨. 적절한 민주주의 체계가 완성이 됐을 때 투표를 통해서 또 선출될 예정이다. 이렇게 좀 거의 보시면. 박정희 대통령과 이제 빼박인 멘트. 저희 오른쪽에 그래서 장관님과 안기 부장님 모시고 제가 방송을 진행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소문 들으신 적 있으세요, 장관님? 아니 뭐 이미 많이 듣고 있죠. KBS 사장에는 조선일보 출신 김모 씨, 아니면 뭐 양모 씨가 지금 갈 거라는 얘기가 파다하고요. 아니면 문화일보의 박모 씨 뭐 이런 분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 박모 씨라는 분은 너무 깊숙이 얘기하면 안 되겠다. 아이간 관저에서 자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다고 합니다. 최측근이겠군요. 완전 굉장히 좋아한대요. 검찰 출입할 때부터 굉장히 잘 알았던 분이라서 이런 분들이 지금 KBS 사장으로 올 것이다라는 게 이제 소문으로 돌고 있다. 제가 뭐 확정된 건 아닌데 이게 나중에 맞는지 아닌지 제가 말했던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죠. 방송에서 저희 다루겠습니다. 한번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의 그러니까 디바이드 앤 룰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방통위원장이 직접 뭐를 빼 이렇게 하겠습니다. 옛날처럼 하다가는 이제 다 잡혀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손에 핀 붙이는 거는 아래 것들한테 시키겠지. 그러니까 사장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국장을 통해서 부장을 통해서 이제 출연자들을 하나 교체할 텐데 뭐 봐야 될 것 같아요. 옛날처럼 그렇게 심하게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건 봐야 될 것 같고 MBC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말로 알 수가 없는 게 일단은 MBC의 지분, 그러니까 방송문화진흥의 지분을 30%를 유경재단인가요? 유경재단이 가지고 있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이걸 최대 주주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각을 하고 싶어도 박근혜의 허락을 받아야 돼. 근데 지금 딱히 좋지 않아. 이 정부랑. 살짝 미묘한 긴장감이. 친이계들이 다 등판돼 중용되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다 지금. 지금 AP 밤님이 이동관이 그렇게 엄청나게 움직일 수 있는 자신감의 원천은 풍성한 머릿결이라고 이렇게. 사실 중년 남성에게 풍성한 머릿결이란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주거든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 수치 많은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지만. 아니, 그래도 장점은 하나 뽑아줘야죠. 기계적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이동관의 단점을 얘기했으면 장점도 얘기해줘야죠. 그렇죠. 머릿결이 좋으시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아까 에이프 밤님 뭐라고 얘기를 또 하셨냐면 아마도 민주당이 우리도 지난 행보에 저는 유감이 있었다. 스스로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있었더라면 좀 더 설득력 있게 이동관에 대한 비판들이 국민들에게 전달됐을 것이다. 유감해주세요. 유감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바로 직접 말씀하신 대로 들었습니다. 정말로. 소통하는 채널 얼마나 좋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동관에 대한 찬반도 지금 상당히 또 뜨거울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한번 들어보도록 한번 맞춰보세요. 하죠. 이거 뭐 뜨기 전에 한번 어떨 것 같아요? 찬성 반대? 어떤 거? 이동관에 대한 찬성 반대. 선임에 대한 여론조사가 오픈플리스에서 했던 거. 결과 어떨 것 같아요? 찬성 37, 반대 58.
어때요? 굉장히 결과는 찬성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반대는 예. 비슷한데요. 띄워주시죠. 나중에 내게 해야겠다. 찬성은 13%, 반대는 60%에 압도적이군요. 달했습니다. 압도적이야. 184명을 조사했는데 저희는 외부이다 보니까 원래 전화 받는 사람들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 한쪽에 성향이 강한 분들이 기존 여론조사 많은데 저희는 외부이다 보니까 약간 성향이 별로 없는 사람들 조사 많이 참여해요. 찬성 보류 합치면은 내가 얘기한 거랑 비슷하죠. 그렇죠. 네. 보류도 사실상 찬성으로 볼 수 있거든요. 왜 보류를 찬성으로 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진보는 100% 반대. 보수는 찬성이 없어요. 보면. 근데 보류가 80%거든요. 중도까지도 반대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사실 총선에는 전국 선거잖아요. 총선에서 봤을 때는 중도 확장성은 전혀 없는 보수에 굉장히 불리한 이슈인데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 엄청 불리한 이슈에는 댓글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 일단 진보 댓글부터 보여주시죠. 진보 댓글은 전문성과 경력 인정합니다. 물론 언론 장악 부분 이게 경력이 있다. 그리고 이 중도 진보인데요. 뭐 윤통이 검사 시절에 이동관 관련해서 수사했다고 하는데 그거 보고 아주 감동받은 게 아닌가. 이 사람 일을 진짜 잘한다. 꼭 써야지 하고 수첩에 적어놓은 거 아닐까. 뭐 이렇게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중도에서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악당으로 몰고 싶진 않은데 아직 근본 없는 인사 기준으로 아주 천박하게 움직인다라고. 윤석열이 천박하다. 제 의견 아니에요. 저는 대통령 항상 존경하는 마음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천박하다라는 평가 있고요. 중도 보수에서는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아들 폭력 때문에 연좌제 할 거면 조카 문제 있는 이재명은 이거 진짜 읽기도 힘드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연좌제로 하면 이재명이 더 나쁜 놈 아니냐. 그러니까 이동관 문제 없다 하고 보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불리한 이슈는 댓글을 안 달아요. 이거 샤이보스라 그래야 되나요? 약간 좀 댓글 안 달고 그냥 찬성도 안 누르고 다들 세모 누르고 나가셨다는 소식을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보수들이 이동관에 부끄러워하고 있다. 샤이 이동관들이 많이 있다라는 소식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댓글 중에 이게 기억나요. 기술자는 기술자를 알아본다. 그래서 법기술자와 방송 언론 장악 기술자가 서로가 통했다. 이게 얘기가 테크놀로지니까요. 테크니션들끼리. 그렇지. 눈빛만 봐도 아는 거예요. 고수다 이러면서. 고수죠. 그러면서 또 통심위 위원장의 또 이야기를 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신임 방통 심의위원장 류희림 아시죠?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고. 그렇죠. 뭐 개인적까지 알지만 어떤 분인지. 방통위 방심위장. 방심위장으로 이제. 세상에.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이분의 전과 이거 쭉 살펴보면 이런 분을 어떻게 여기에 올렸나 싶은데 한번 좀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YTN 플러스의 이제 사장 출신이었어요. 이분도 역시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KBS 기자와 이제 YTN 기자를 거쳐가지고 했는데. 이제 문제가 이분이 사실은 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당시 해직 기자 얘기를 좀 할게요. 이분이 그 단월드에 좀 빠지셨어요. 뇌과학. 뭔가 뭐 하여간 단월드를 해가지고 YTN 이제 플러스 사장이었는데 그 회사에 이거 홍보를 엄청 시킨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YTN의 노조위원장이 노종면 기자였어요. 지금은 이제 해직됐다가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다시 복직해서 간부까지 했다가 다시 이제 퇴사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 단월들을 왜 이렇게 홍보를 하냐 그러면서 노조에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노종면 기자가 잘립니다. 해직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이게 회사를 뭐 이런 진보저냐 보수냐 이런 걸 떠나가지고 본인의 이해관계했거나 뭐 아니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방송에 활용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하네요. 그래서 뭐 아내나 누나 관련 홍보 프로그램도 뭐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그 YTN에서도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뭐 성향을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막 사적으로 이용하는 거지 그 방송을. 그러니까. 오히려 보수적인 사람들이 더 싫어할 것 같아요. 원칙을 어겨서. 그런데 이분이 방송을 이제 심의를 하겠다. 이래 버리면은 모든 방송에 단월드 광고 안 내면 심의해서 불이익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저 옛날에 신문 기자 할 때 신문윤리위원이 이은재 의원이었어요. 왜 그래 진짜. 보통 그런 분들이 윤리를 이렇게 잘 보시더라고요. 정말
이거 정말 뭐 방송과 이런 관련된 언론과 관련된 모든 인사가 좀 참담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렇게 해야 성공을 하나요? 참고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류일임이 네. 노종면을 네.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단월드를 그러니까 YTN의 단월드의 홍보 매체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해서 그렇게 노종면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명예훼손이다라고 해서 고소를 했어요. 근데 그 부분 무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참. 홍보 매체로 만든 게 맞다라고 사실상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단월드 교장과 YTN 플러스 사장을 겸직하셨는데 근데 어떻게 이런 분들이 사장까지 올라갈까요? 그런 게 참 신기하다. 네, 아무튼 요건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은 계속 좀 지켜봐 주십시오. 예, 뭔가 백주 대낮에 벌어지는 칼부림처럼 지금 뭔가 방송과 언론의 장악에 이 정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보지 않으면 누구도 견제할 수 없다라는 거 저는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는 마지막 주제이기도 한데요. 김준일 외로운부 장관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전문 분야가 여기에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톨이 흉악범 백강연 학폭 논란. 지금 이 마지막 주제에 외톨이 흉악범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는데 지금 이 외톨이 흉악범 여러분 다 누구 말하는지 아실 거예요. 신림동의 성폭력 가해자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계속 취재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마지막 일어났던 취재는 뭐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뭐 PC 게임을 계속 즐기면서 사실상 사회적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뭐 히키코모리라고도 하는 은둔형 외톨이였다라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흉악 범죄가 좀 비슷한 선례가 또 있어요. 정유정, 조선 그리고 최윤종에 이르기까지 이 은둔형 외톨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흉악 범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이분들이 다 이런 흉악 범죄자가 되지는 않지만 이런 분들의 어떤 삶의 공통점이 외톨이였다라는 겁니다. 이 흉악 범죄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범죄를 완벽하게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없어요. 그거를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다양한 대책들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굉장히 그러니까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어떤 방법들을 우리가 원하잖아요. 야 그러면은 뭐 다 잡아 넣어 뭐 아니면 뭐 어떻게 사용시켜 사용시켜 뭐 아니면은 뭐 해 이런 것들이 사실상 크게 효과가 나타나기 힘들다라는 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은둔형 외톨이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게 일본하고 이제 따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작년 12월에 이제 서울시에서 실태 조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13만 명 정도가 이제 서울의 20대 30대가 이제 은둔형 외톨이로 왔는데 이게 전체 서울시 청년의 4.5%. 그러니까 전국으로 따지면 한 60만 명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준이 뭐냐면 은둔형 외톨이가 6개월 이상 밖으로 안 나오면은 은둔형 외톨이라고 보통 규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 조사된 사람들의 42%는 5년 이상 안 나왔어요. 와.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 은둔형 외톨이라고 모두가 범죄를 하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잠재적으로 어떤 특정한 망상이나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될 때는 어떤 증오랑 결합이 될 때는 그렇게 된다라는 거이고 또 하나는 은둔형 외톨이가 왜 나오느냐 실직 취업난이 가장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고 그러니까 나오기 힘들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내가 실직자면은 어떤 시선들 이런 것들 친구들은 잘 나가는데 내가 이러면은 특히나 더더욱 이제 움츠러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범죄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법무부나 막 이런 거가 있지만은 다른 것들이 고려돼야 되는 것들이 다 연관돼 있는 거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좋은 진짜 일자리를 만드는 거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상담도 하고 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정부에서 복지 예산을 늘리고 지자체가 늘리는 거 막 이런 것들이 동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효적으로 뭔가를 딱 때려잡는 게 쉽지 않다. 그렇네요. 이거 서울시가 13만 명? 그러면은 13만 명. 전국으로 따지면 서울시 인구의 5배 정도라고 치면은 적어도 50만, 60만 이상이 우리 국민들 안에 현재 은둔형 외톨이로 있다라는 것이라 이것을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노동 관련 부서 그리고 복지 관련 부서 그리고 모두가 다 협력해서 이 문제에 대해 태스크포스 팀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심각하게 접근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좀 백강현 학생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요 학생이 학교에서 지금 뭐 따돌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자퇴 얘기를 좀 했고 또 교육청에서는 자퇴가 번복되는 상황으로 또 보도가 됐는데 또 오늘은 또 아닌 걸로 또 보도가 났어요. 이거 좀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견이 있고 뭐 이제 따돌림이 있었네 없었네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인의 본인의 욕심으로 아이를 너무 이런 환경에 내몰지 말아라. 지금 6살이었나? 8살인가 제가 헷갈리는데 이 친구가 지금 그 동년배들과 같은 학교의 애들하고 6살 어리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정상적으로 이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착각을 하는 게 영재라고 본인들이 부모들이 착각을 하는 게 가장 1번이 우리 애가 수학을 잘해. 우리 애가 산수를 잘해. 이러면서 이제 착각을 하고 미적분을 풀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굉장히 이제 착각을 하는데 지금 강남에 학원 가면은 8살, 10살짜리가 미적분 다 풀어야죠. 애들한테 가르쳐가지고 미적분을 푸는 애들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사회예요. 근데 우리 애가 좀 잘 풀어? 근데 천재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주어진 문제를 잘 푸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에요.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도 상대성 원리를 이렇게 하니까 뉴턴의 만유인력이 안 맞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수학을 잘한다고 천재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집에서 수학을 잘 푸는 거하고 학교에 가가지고 이런 경쟁 상황에서 압력을 느끼면서 수학을 푸는 거, 공부를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모두 스트레스 받잖아요.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뭘 하도 뭐 다 하잖아요. 애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없이 애를 몰아내면 형들 6, 7살, 10살 많은 형들 아래에서 어떻게 얘가 이거를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책임하다. 이걸 이렇게 밀어놓는 거는 일단은 기다려. 아인슈타인도 지가 자퇴를 했지 부모가 먼저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규 과정 다 밟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단 두면서 관찰하면서 지원을 해줄 생각을 해라.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혹시 관련돼서 또 잠깐 코멘트. 그냥 5년간 지금 영재학교에서 자퇴한 학생이 그 87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많네요. 그리고 뭐 말씀하셨다시피 아무리 천재라고 하더라고 사회성이 천재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이랑 놀 수 있는 이런 그 사람의 약간 기본적인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실 너무 이제 뭐 형 누나 뭐 이렇게 벌어져 있는 쪽이 있으면 사회 관계가 형성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은둔형 외톨이 범죄부터 백강현 군 사건까지 저는 우리나라 약간 경쟁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좀 그냥 좀 가만히 좀 내버려 뒀으면 좋을 텐데 너무 경쟁이 심해서 아유 진짜 저도 집에 나오기가 무섭습니다. 너무 경쟁이 심해요. 뭐 우리나라 교육 문제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닌데 또 영재라는 한 아이가 또 사회성 그리고 관계성을 충분히 확립하기도 전에 이 공간 안에서 경쟁에 내몰리고 또 그 안에서 또 외톨이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들 좀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만한 우리 교육의 단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너무 고생하셨어요. 벌써 마무리가 돼야 될 시간인데, 오랜만에 나온 우리 김준일 외로움부 장관님 좀 소감 한마디. 외로움을 없애기 위해 부처지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 외로움을 느끼실 텐데, 우리 김준일 장관님 믿고 좀 기다려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부장님은 오늘 보니까 외로움 문제도 안전기획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외로우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전기획부에서 여러분들의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감청을 활성화해서 여러분들의 얘기를 경청하는 그런 안전기획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망명정부는 도감청이 허용되는 특별법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의 얘기를 다 듣는다. 경청이다. 맞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꼭 함께 나누고 싶은 중요한 좀 문장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세계의 시민 여러분, 미국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지 묻지 말고 우리가 함께 손잡고 인간의 자유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자문해 보십시오. 존 F 케네디 대통령 취임 연설의 한 대목입니다. 아주 유명하죠.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는 명문장이기도 하지만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해석은 다를 겁니다.
첫 번째 문장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때만 할 수 있는 말이죠. 두 번째 문장은 한국이야말로 지금의 미국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